저희가 이제 이 지역에서 에듀브런치를 한 지가 7번째예요. 그래서 특별히 7번째를 맞이해서 더욱더 이렇게 스페셜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저희도 저희의 교육 방침이라든지 또 아이들 어떻게 수학 공부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전달해 드리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적지 않은 시간이 될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자녀들에 있어서 이제 수학 공부가 어떻게 방향이 설정되어 갈지가 아마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건물에 붙어 있는 수학 때문에 꿈을 이루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저희가 6월 달부터 개원을 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수학 때문에 꿈을 잃어버리죠. 예. 수학이 꿈을 이루는데 걸림돌이 되죠. 예. 저학년 때는 안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되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참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잘 그 방향을 잡아준다면 또 그 학생들이 오히려 수학 때문에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명제를 걸고 아이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의 좌우명인데요. 저희 캠퍼스에 들어서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글입니다. 예. 처음에는 진실에서 아주 조금 비껴간 것이라도 후에는 1000배나 멀어지게 된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명언을 되새기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시작은 원칙과 양심과 진실에 정확하게 일치해야 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게 될 간단한 스토리는 원칙과 양심과 진실에 입각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한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큰 원칙은 두 가지죠. 예, 첫 번째 당연한 것입니다. 원칙을 정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정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한 원칙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희 학원은 쉽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등록 컷오프제가 있고요. LCAD라는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 받고 있습니다. 일반 그냥 25문제 주고 보는 그런 평가가 아닙니다. 저희 수학에 있어서는 거의 그 종합검진이라고 볼 수 있는 장시간에 걸쳐서 애들이 시험 보고 나면 마치 수능을 본 것 같은 그런 표정을 짓고 나오는 시험입니다. 대신에 저희가 그 모든 영역들을 다 체크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수학을 가르쳐 본 경험을 이뤄볼 때 수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 능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초등생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영역 중에서 언어 능력만 보고 뽑습니다. 수학학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수리적인 영역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채워주겠다라는 생각으로, 근데 언어는 저희가 길러내기가 참 힘들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언어 능력을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등부는 플러스 계산력이 어느 정도 돼야 되겠죠. 사칙연산이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거기 플러스 계산력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80점 만점에 50점 이상을 득점해야지만 저희 학원문을 뚫고 들어오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학원에 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모여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아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어머님들께서 보통 들어오시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우리의 수학이 약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어머님들께서 그렇게 함부로 재단하시면 안 돼요. 실제로 저희가 검사를 해보고 나서 어머님이 모르셨던 부분들을 저희가 발견해내기도 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잠재력을 터뜨리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해드리면 그거에 입각해서 자녀들을 재해석하시는 게 훨씬 더 아마 그 아이에게 수학을 보게, 그러니까 수학이 어떤 공부인지를 바라보게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저희 앞에 아이들 데려와 놓으시고선 우리 수학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애는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예,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저희가 다시 얘기하지만 지금 당장의 수학 점수보다는 그 학생이 과연 어떠한 역량, 다시 얘기해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더욱더 집중을 해서 아이들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진정성 있는 수학 공부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던지는 발문들은 품격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에게 어떠한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사고의 힘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또 두 번째로는 단 한 문제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 저희 아이들이 저희 학원을 체험하고 나서 학교에 가서 영업을 해주더라고요. 너는 이 학원에 못 들어와. 그리고 너는 들어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업 너무 빡세. 선생님이 별걸 다 물어봐. 그리고 선생님 단 한 문제도 안 놓쳐. 이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초기에 영업을 방해를 하더라고요. 덕분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오기는 했지만 아이들도 그렇게 이미 저희 학원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도를 나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책이 끝났다는 것도 중요하지 않다. 지금 이 순간에 너가 이 책에 있는 어떤 문제라도 풀 수 있는가? 과연 틀렸던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극복을 하고 넘어갔는가를 저희들이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시스템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저희들이 던지는 여러 질문 중에 하나인데,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왜 가로와 세로를 곱하지? 라는 그 질문이 가장 제 마음속에 기억에 남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첫 학생을 받고 나서 그 학생이 집에서 개념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선생님 저 개념 설명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제 앞에 당당히 왔습니다. 그래 놓고선 선생님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와 세로를 곱하는 것입니다. 끝!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쳐다보다가 근데 왜 곱하지? 하니까 이제 아이가 점점 사색이 되어 가더라고요. 어머니 아세요? 왜 곱하는지? 갑분싸라고 하죠. 갑자기 분위기 쌓여지는. 왜 곱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제가 이걸 3일 동안 안 알려줬어요. 알아갖고 오라. 집에 가서 적잖이 부모님들을 들볶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요. 정말 물어볼 게 없으면 단원이 왜 이렇게 배치되지? 까지까지 물어봐요. 이 전 단원에 왜 이걸 배우지? 지금 이 단원을 배우면 다음번에 배울 단원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봤어?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거죠. 우리 아이들 지금 뭐 배우는지 물어보시면은 글쎄요 라고 대답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지금 뭐 배우는지도 모르고 배우는 애들도 되게 많아요. 저희가 수학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그 문제를 풀이를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많이 틀립니다. 저희는 절대 먼저 안 풀어줍니다. 따라 풀기 정말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개념을 제대로 공부를 했다면, 현재 수학 교과서도 그렇다시피 아이들의 개념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처음 만나는 문제라 할지라도 교과서에 수록된 수준의 문제라면 얼마든지 처음 접하는 문제라도 풀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이들한테 먼저 문제를 풀어보게 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들은 수리력이 뭔지가 나와요. 수리력은 계산력하고는 좀 차이가 있는 용어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개념을 과연 수식화할 수 있는가, 문제풀이의 첫 번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문제풀이를 먼저 시켜보니까 아이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는 거죠.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학원들은 아이들이 틀리는 거 좋아할까요? 골치 아프죠. 틀린 거 그거 그대로 집에 보낼까봐. 저도 그런 원장님 만난 적이 있어요. 부모님들께 틀린 거 보여드리기 싫어서 다 동그라미 쳐서 보낸다고.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저희는 틀리면 다 이렇게 체크합니다. V자. 빗금은 조금 아이들 심리 상태를 고려해서 빗금을 사정없이 치는 건 좀 그렇고 저희 V자로 표기하고요. 그 친구가 만약에 그 문제를 맞추게 되면 이렇게 바꿔줍니다. 하트가 되죠. 그래서 아이가 자랑 삼아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제 책에 하트가 너무 많아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이제 별 표시가 들어가게 되면은 그 친구가 힌트를 받아서 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선생님한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 책에 이런 하트들을 심심치 않게 보시게 되는 거죠. 어때요? 틀리는 거에 대해서 기분 나쁠까요? 어머님들은 어떠십니까? 동그라미 다 믿을 수 있나요? 그래서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결과에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이
자기 효능감, 내가 이 문제를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 그리고 메타인지, 내가 어떤 것을 모르고 어떤 것을 아는지 구분하는 거, 그 능력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틀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책의 구성을 보면 보통은 대부분의 책들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본 문제, 필수 예제, 유형 문제, 그 다음에 평가, 심화 문제. 대부분의 책들은 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난이도가 올라가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어머니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어디가 정답이 많아야 정상일까요? 어디가 가장 많이 틀리는 부분일까요? 다 심화라고 생각하시죠? 예, 근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아이가 제대로 앞쪽에서 그렇게 실수와 실패를 반복하다가 선생님과 정말 치열하게 조율을 해서 그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면 유형에서는 난이도가 조금 더 올라간다 할지라도 좀 더 나아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심화 문제도 과감히 손을 댈 수 있어야 정상이죠. 그래서 저희는 뒤쪽에서 많이 틀린 애들은 어김없이 교육을 합니다. 지금 너 개념학습 제대로 안 된 거야. 그리고 너 선생님하고 소통하는 게 귀찮아서, 그리고 자기가 모르는 것을 바로잡는 게 너무 수고스러운 게 싫어서, 그래서 그냥 대충 넘어갔던 것이 바로 이렇게 뒤쪽 평가라든지 심화 문제에서 많이 틀리는 결과를 가져온 거야 라고 교육을 합니다. 교육에서 끝나지 않아요. 자, 이렇게 저희 진도가 끝나면 태블릿상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예, 점수가 왔다 갔다 하죠. 예. 그러면 대부분 이제 책이 끝났으면 끝났다고 생각을 하죠. 저희 중간중간에 틀린 문제에 대한 그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클리닉까지 다 해놓으면 이제 드디어 책이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시점에서 이렇게 틀린 문제에 대해서 3배수로 프린트지가 나갑니다. 틀린 문제만 다시. 예. 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책에 있는 틀린 문제를 온전히 풀어낼 수 있는가. 예. 애들이 그래서 정말 나중에는 애들이 자포자기합니다. 그냥 나 처음에 좀 수고스럽더라도 선생님이랑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에 이제 그런 것들 내성적인 애들은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그냥 귀찮으니까 넘어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뒤쪽에서 이런 수고스러움을 몸으로 겪다 보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양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좀 거창한가요?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의 인생 항로가 바뀐다면, 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들 지도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이죠. 실제로 가끔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에 내가 온전히 책임질 수는 있지만 그 아이들의 그 미래의 삶의 한 구석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면 적당히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의 인생 항로 현재 진행 중이죠. 그렇죠? 진행 중이라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네, 역시 세계의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ing 다 아시죠? 예, ing예요. 그런데 여기서 i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예, ng가 나죠. 그렇죠? 학습의 주체에서 내가 빠지면 이렇게 ng가 나는 겁니다.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공부가 되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교사가 중심이 되고 교사가 학습을 주도해 나간다면 결국 공부는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것인데 거기에 학생이 결여가 된다면 이렇게 NG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부터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 첫 발을 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금의 현실을 좀 돌아볼까요? 어떻습니까?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만 가장 흥미없고 재미없고 가장 성취도가 떨어지는 과목 하면 떠오르는 것은 콘서트장에 온 것 같아요. 수학. 일심동체가 돼서 다 수학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수학에 대해서 어떠한 느낌이냐, 떠오르는 단어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단어 3가지입니다. 넘사벽, 수포자, 핵노잼.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수학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저희가 아이들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들과 수업을 할 때마다 아쉬움이 있는 게 선생님 수업 너무 재밌어요. 학원 너무 마음에 들어요. 선생님도 잘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근데 수학은 여전히 싫어요. 재미없어요. 잘하는 친구들 입에서도
저 수학 못하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다시 얘기하면 뭔가 지금 공부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비단 아이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을 분석해내고 있습니다. 뭐 교과 과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도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수학 공부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죠. 일단 어머님들 100점이 나오면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네, 아이들에게 100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수학 문제 많이 풀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그래서 아이들은 수학적 사고를 하기 이전에 수학에 질려버리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보세요. 어떻게 푸는 게 진짜 수학일까요? 자, 이 문제는 중학교 3학년에서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의 활용에 거의 끝쪽에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현재 중학교에 출제가 되면 굉장히 많은 오답자들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사실 별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풀이 과정이 길어요. 이거는 그냥 해설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간단하게 되지만 여기 애들의 계산 과정이 거치게 되면 꽤나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푸는 친구들이 보통 1분에서 1분 30초 안에 풀고 오래 걸리는 친구들은 3분 이상이 걸리는 문제고 사실은 그것도 맞추는 확률로 봤을 때 한 15% 정도 맞춥니다. 나머지는 틀려요. 이 문제 나오면. 자, 그래서 제가 한창 입시학원에서 일했을 때 저는 아이들 성적을 잘 내야 되는 선생님이었기 때문에 공식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마법의 공식. 3분의 루트 3a. 이 공식 하나만 외우면 10초 안에 답이 나옵니다. 3분의 루트 3a. a가 뭐냐면은 저기 있는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에요. 3 여기다 대입하면 3 사라지죠? 그럼 뭐만 남아요? 루트 3. 네, 너무 쉽죠? 어때요? 이거 알려주면 애들이 선생님을 신처럼 우러러봐요. 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이들 점수를 잘 맞춰 놓습니다. 말도 안 되는 평균이 나옵니다. 학원에서 97점. 네. 더하기 빼기 안 되는 애들도 80점대를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근데 그 이유가 문제예요. 그 이유가. 이렇게 공부한 친구들이 과연 고등학교 가서 잘할 수 있을까요? 어머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많은 학원에서 이런 그나마 이제 수업을 굉장히 잘하고 점수를 잘 낸다라는 선생님들은 이미 방학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공식지를 애들한테 배부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암기를 시켜요. 그리고 학기 중에 들어가면 문제 적용한 훈련만 빡세게 시킵니다. 그러면 학교 시험 정도는 당연히 100점이 나오죠. 네, 요즘 서술형이 강화되니까 감점은 좀 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술형에서는 어려운 문제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서술형 나중에 조금만 연습하면 뭐 90점 이상 맞는 거는 일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를 시켰는데 저희 제자들이 세마고 가서 선전하고 있을까요? 내신 197점 맞는 애들이 국영수가 다 하반인 친구들도 있어요. 네. 과연 선전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결국은 수학을 가르치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집에서 찍어요. 네. 최근에 이제 컨테스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잘해요. 네. 선생님같이 설명을 잘합니다. 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아이들이 개념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하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냥 넘어가네요. 지금 보시는 거는 저 왼쪽에 있는 것이 근해 공식의 유도 과정이에요. 지금 이 근해 공식을 유도하고 있는 저 손은 바로 초등학교 6학년의 손입니다. 네.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중3 과정에서 2차 방정식의 풀이까지 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거기까지 방학 때 이제 집중적으로 수직형의 공부를 했는데 이제 근해 공식이 나오게 되죠. 뭐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뭐 4가지가 있지만 결국 마지막에 근해 공식으로 풀게 되죠. 자, 근해 공식이 나오는데 저는 이제 제가 예전에 학원에서 한창 강사 생활을 했을 때만 해도 근해 공식은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졸다가 등어리를 한 대 탁 치면 반사적으로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마이너스 4ac가 나오면 용서해줬어요. 예. 그 정도로 연습을 시킵니다. 예, 그 정도로 시킵니다. 아무리 공부 못해도 2차 방정식 풀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죠. 그런데
저희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한테 근해 공식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니? 한번 유도해보지 않을래? 해서 하게 됐어요. 7명 중에 첫날에 4명이 성공했습니다. 둘째 날에 전원 다 성공했어요. 예, 간단한 원리입니다. 무리수의 개념만 알고 있고 1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x만 빼놓고 다 이항할 수만 있다면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다 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이들이 그 정도까지 사고의 힘이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있다는 겁니다. 그 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이제 여름방학 때 주 5일 동안 매일 3시간씩 나왔거든요. 뭐 광복절도 반납하고 나왔습니다. 문을 열고 딱 나오더니 선생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광복절에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의 압제로부터 해방이 되었는데 저희들은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게 과연 맞습니까? 하면은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아이들이 3시간 동안 방학 때 공부를 했는데 이 과정도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친구들이 이런 공부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2학기 기하단원도 하게 됐는데 마찬가지 3학년 과정에 나오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c제곱이다라는 아주 간단한 공식입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애들한테 제안을 하게 된 거죠. 너희들 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 궁금하지 않니? 했더니 선생님 또 유도해보는 건가요? 해볼래? 해가지고 제가 칠판에다가 이렇게 삼각형, 직각삼각형이랑 정사각형 3개만 딱 그려줬어요. 해봐. 한 4명 정도가 쉬는 시간을 반납하고 1시간 40분 동안 매달리더니 해냈습니다. 제가 인정해줬어요. 너희들은 유클리드와 동급이야. 이 시대에 태어난 게 아깝구나. 그 시대에 태어났으라면 오늘날 너희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공식이 하나씩 나왔을 텐데. 그러면서 이제 칭찬을 해줬죠. 집에 가서 어머님들께도 이 부분을 자랑하고 엄마 혹시 피타고라스 정리 공식 알아? 안다고 대부분 다 하시거든요. 요즘 어머님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 하면서 엄마한테 설명을 하는 거죠. 제가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많이들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드시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의 사고력이 초등학교 6학년이지만 이미 중학교 3학년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공부한 것 하나의 큰 덩어리로 묶어서 마인드맵으로 그려내기도 하죠. 그냥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어 하나하나가 이렇게 분절이 된 게 아니라 하나의 맥을 그려가는 겁니다. 수에 대해서 배웠다면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수부터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수까지 한 방에 다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런 공부를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맘스터치에서 햄버거를 사서 먹다 보니까 그 껍질 포장지죠? 여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문구가 있더라고요. 보고 감동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빠르게보다 올바르게 라고 적혀 있어요. 굉장히 마음에 드는 문구예요. 저희 학원에도 걸어놓고 싶은데 맘스터치 거라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올바르게 나가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요소가 뭘까? 재밌어서일까? 선생님이 정말 재밌으면 수학이 재밌어질까? 그래서 많은 어머님들께 이제 수능을 경험해 보신 어머님들, 특히 이제 조금 그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께서는 자녀에 대한 그 수학 공부 방침이 두 가지로 크게 갈리더라고요. 이제 공부를 좀 시키겠다라는 의지가 나왔을 때 말입니다. 첫 번째는 수학을 두려워하면 안 되니까 저학년 때 애들 놀이 수학을 시키죠. 수학을 재미있게 배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다가 아이들이 초3 때 벽을 확 느끼죠. 그리고 또 어떤 부모님들은 맞아요. 놀이 수학 필요 없어. 어차피 초3 때 애들은 다시 결국은 현실적인 교과 수학을 해야 돼. 그냥 지금부터 빡세게 시키자. 그래서 아이들을 문제 푸는 머신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 오면 계산력만 쓸데없이 굉장히 높아져서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어머니께 물어봐요. 어머님, 얘 학습지 시켰죠? 그러면 10중 8구, 네,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것으로는 수학의 즐거움 절대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수학은 정말 딱딱하고 재미없는 과목인데 어떻게 아이들이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할 수 있을 것이냐? 저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수학이라는 게임 안에 자기의 캐릭터가 성장하는 기쁨을 느꼈을 때 진짜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죠.
자기가 못 풀었던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됐어. 몰랐던 것을 알게 됐어. 그로 인해서 내가 레벨이 올라가는 걸 느껴. 그게 뭐 짧게는 학교 시험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내가 실력이 향상되고 있는 것, 내가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것이 느껴져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비로소 수학이 할만하다, 재밌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막 되게 액티브한 즐거움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내밀한 열정에서 나오는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아이들에게 수학의 즐거움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받쳐줘야 될 환경이 있는데 아이들이 이제 각각 개별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이 반드시 정교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흉내내기 식으로 또는 현장에서 적용되지 않았던 그런 프로그램 갖고는 될 수가 없습니다. 정교한 프로그램과 또 선생님의 적절한 코칭으로 인해서 튜터링이 아니라 코칭으로 인해서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진정성 있는 수학 공부가 바로 수학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데 첫 번째 길입니다. 저희들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우리는 수학을 배워야 될까요? 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저는 수학은 바로 미래를 여는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는 합리적인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좌절을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자기 극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인공지능이 우리 삶 가운데 많이 파고들게 되면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진다고 그러죠. 언론에서는 70% 정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저희 아이들도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없어지는 것만 과연 있는가?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수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겁니다. 특히 유망 직종 탑 10 안에 6개의 수학에 관련된 직업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은 과연 전공자들만의 것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전 나중에 수학 전공 안 할 건데요. 선생님, 저는 이과 안 갈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많은 영역에 있어서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서 수학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 얼마 전에 TV로 판사랑 변호사랑 검사들이 수학 공부하는 거 봤어요. 예. 혹시 보셨어요?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기 전까지만 수학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대요. 근데 요즘은 디지털 포렌식으로 증거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들도 미적분 공부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수학이 쓰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애들한테 가끔 이런 얘기도 하는데 되게 과장돼 보이죠. 바람조차 그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알아야 한다. 예. 너는 과연 여기 나오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호기심을 가져봤는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호기심을 바탕으로 정보를 모으게 되면 그 정보 안에서 왜 그 정보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이 그런 통찰력을 길러야 됩니다. 나이팅게일이 간호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통계학자입니다. 그래서 병사들이 죽어나갔을 때 그 사망률을 40%에서 2%대까지 낮췄는데 나이팅게일이 간호를 열심히 하기도 했겠지만 그 왜 죽는지의 원인을 통계학적으로 잘 분석을 해서 그거에 대한 지침을 잘 했기 때문에 사망자의 수를 아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는 그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매일 하루에 5조 원에 해당되는 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분석하는 것은 인공지능의 몫이죠. 사실은 굉장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는 자료를 찾아볼 때 도서관을 가는 게 아니라 구글링을 하거나 네이버에 물어보죠. 그런 식으로 많은 정보들을 이제는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몫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데이터에서 우리 인간 사회에 있어서 정말 유용 가능한 그 의미를 읽어내는 것, 그 통찰력만큼은 우리 인간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통찰력은 그냥 생겨나는 것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논리적인 사고가 바탕이 돼야지만 그런 통찰력이 생기는 겁니다. 아이들이 수학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이라는 과목은 철저히 논리적이어서 그 논리적인 흐름을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서 습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이 더욱더 많은 미션들을 수행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IQ 시대는 갔죠. 네. 성공에 있어서 IQ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2%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20%요. 나머지는 AQ와 EQ가 80%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AQ에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역경지수라는 거죠. 들어보셨나요? 역경지수.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틀리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역경지수를 길러낼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세우는 교육만큼이나 넘어뜨리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잘 틀려야 되겠죠. 정말 잘 틀려야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조금 자신감이 떨어질까봐 어머니 되게 염려하시는데 사실 자신감은 철저히 성공으로부터 비롯된 감각이에요. 그래서 그 자신감보다는 아이들이 실패를 통해서도 일어설 수 있도록 자존감을 키워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혹시 어머님 아이들이 학교에서 100점을 맞아가지고 집에 오면 어머님들의 반응이 어떤지 아시나요? 이 교육을 제가 몇 번 해서 몇 분 아시겠지만 어머님들 반응 탑3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 뭘까요? 아주 단순한 대답입니다. 예, 뭐죠? 와, 이래요? 아닌데. 처음에 좋아하시죠? 좋아하신 다음에 아이에게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요. 네? 그렇죠. 하나 나왔어요. 네, 두 번째로 많은 질문이 나왔어요. 너희 반에 100점 몇 명이야? 네. 또 있을까요? 예, 맞아요. 친구들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 있으면 그 친구들 알고 있으면 야 혹시 걔는 몇 점이야?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게 세 번째예요. 제일 첫 번째는 뭔지 아세요? 시험이 쉬웠어?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격려와 칭찬도 중요하겠지만 아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들께서 인식하고 하시는 건 아닌데 습관적으로 나오게 됐을 때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게 될까요? 엄마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고 못 보면 어때? 괜찮아 하시지만 그런 반응들 때문에 엄마는 결과가 중요하구나. 나는 100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한 미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교육 선진국들 특히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핀란드, 독일 이런 등지에서는 아이가 100점을 맞아가지고 오면 이렇게 반응한대요. 혹시 아세요? 이 시험은 실패한 시험이야. 너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배운 게 단 하나도 없어. 그렇게 평가절하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부모님들의 바라는 기대치는 시험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것도 하나의 그 성과에 대한 성과겠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뭔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실망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에바니즈를 만나게 되면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제가 사고력 프로그램에 대해서 많은 그 컨텐츠들을 검토를 해봤는데 교구를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너무 흥미 위주로만 가거나 아니면 결론은 문제를 통해서 사고력을 기르려는 그런 프로그램이 너무 많았습니다. 근데 에바니즈는 목동에 있는 그 사고력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그 도입해서 연구하셨던 소장님이 계시는데 그분과 미팅을 하면서 에바니즈의 프로그램이 아이들 사고력을 길러내기 있어서는 정말 최적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바니즈를 하고 있고요. 지금 강의한 아이들 못지않게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구를 사용합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구를 많이 사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교구 하나를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사용하는가가 중요한 거죠.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단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아이의 발달을 고려하고 있는가, 그거에 맞춰서 교구를 쓸 수 있어야죠. 교구만 많아진다고 해서 아이들이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실제로 가서 수업을 맛보고 나서는 교구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 쓰는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교구들은 학원에 비치가 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 이 교구를 통해서 수학에 대한 선입견을 깨갑니다. 나중에는 교구가 필요 없어지는 거죠. 한마디로 도입용입니다. 도입용.
그리고 수학 1등급 만들기 프로젝트라고 해서 4가지 단계를 거쳐서 반드시 수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는 것을 설명하라. 강의하는 아이들과 많이 흡사하죠. 두 번째는 내가 모르는 것을 발견하라. 메타 인지에 관한 부분인 거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에 집착하라. 마지막으로 문제를 창조하라. 이 4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자유롭게 내용을 탐색하게 되고요. 교구도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고요. 활동 보고서도 작성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팀원들과 토론을 하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일기도 쓰고 발표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아는 것을 설명하라라는 부분에서 아이들이 출제된 문제들이에요. 어떤 규칙성이 있는지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규칙성이 있을까요? 네. 예, 과감히 말씀해 보세요. 예, 5개. 5개만 가지고 한 거죠. 근데 왜 굳이 A, B, C, D로 나눴을까요? 네? 붙어있는 면이요? 붙어있는 면의 수. 자, 공개를 하겠습니다. 직사각형에서 빈 공간에 해당되는 정사각형의 수입니다. 하나의 정사각형이 비어있죠. B는. C는 3개가 비어있습니다. D는 4개가 비어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문제를 만들어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 더 해볼까요? 네. 이거는 뭘까요? 똑같이 5개만 쓴 겁니다. 어머님들 모셔다 놓고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 대답을 못 하시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참 문제를 잘 만들어내요. 어떤 규칙 있죠? 예, 닿는 면적의 개수에 늘어나는 부분. 아이들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펜토미노를 자를 대신해서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을 수 있는 길이 5개까지 그을 수 있고요. 4개, 3개, 그리고 2개, 1개입니다. 네. 놀랍죠? 이런 부분들을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고 또 설명을 해냅니다. 이 질문은 제가 강의하는 아이들에서도 많이 던졌던 거예요. 3학년 친구들한테. 자, 각이 나옵니다. 저기 보시면 저 핑크색, 파란색, 뭐 주황색 이렇게 있는데 어느 각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중학교 2학년까지 물어봤어요. 한 절반 정도가 별이 가장 크대요. 각이. 예. 어때요? 똑같죠? 예, 똑같습니다. 각도기로 재봐 하면은 똑같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모르는 것을 아이들이 모를 만한 것들을 캐치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자기 지식을 더욱더 업그레이드 하게 됩니다. 곱셈구구에 대한 부분인데요. 자, 6 곱하기 3 더하기 6 곱하기 2 하면 이 문제를 내면 전형적으로 아이들은 이렇게 풉니다. 6 곱하기 3 먼저 해서 18 나오고요. 6 곱하기 2 해서 10이 나온 다음에 더합니다. 어머님들도 그렇게 예상하셨죠? 네. 그런데 저희들이 제안하는 또 다른 풀이는 이렇습니다. 6이 3개가 있고 나머지는 6이 2개가 있으니까 합하면 6이 5개가 있는 거네. 6, 5, 30. 네. 다시 얘기하면 단순히 곱셈구구를 암기하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곱셈구구가 어떤 구조로 돼 있다. 결국은 덧셈을 반복해서 표현한 부분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잘 인지하고 있다면 이런 풀이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 더 해볼까요? 좀 더 심각한 문제. 아이들한테 이거 내면 죽으려고 해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두 자릿수 곱셈 정말 싫어하죠. 42 곱하기 72 어때요? 꾸역꾸역 합니다. 계산력이 좀 있는 친구들, 어릴 때부터 학습지 많이 한 친구들은 해냅니다. 3024.
예, 네 자릿수까지 나온 다음에 그걸 또 꾸역꾸역 48로 나눠요. 그렇게 해서 답 63. 네, 공부 좀 하는 친구들은 답을 냅니다. 근데 저런 거 하려고 사고력 수학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어떻게 푸는 게 맞을까요? 분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48은 곱셈9구 6단 중에 하나, 그리고 42, 70이 다 하나의 어떤 6단 또는 뭐 8 곱하기고 이렇게 분할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곱셈9구를 분할하게 되면 좌변과 우변을 비교해 봤을 때 똑같은 게 있으니까 사이좋게 없애면 7 곱하기 9만 남게 되죠. 63. 네,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런 방식의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발레 제시법.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저희도 아이들한테 질문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자, 처음에 이 각기둥을 배웁니다. 빠르면은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도 배우게 되지만 대부분 다 중학교 1학년 가서 배우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더 빠른 시기에 이 입체 도형을 접하게 됩니다. 자, 저기 나오는 도형들은 각기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각기둥이란 하고 질문하면 각이 있는 도형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게 돼요. 그러면 선생님은 이렇게 되묻습니다. 네모는 각기둥이 아닌데, 그러면 이제 애들이 이렇게 수정을 합니다. 답변을. 각기둥이란 입체 도형입니다 라고 답변을 하죠. 그러면 선생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원기둥은 각기둥이 아니야 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고민하다가 각기둥이란 각이 있는 입체 도형입니다 까지 나오게 되죠. 그럼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사각뿔은 각기둥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각기둥이란 밑면이 두 개인 도형입니다 라고 얘기하죠. 끝났을까요? 한 번 또 합니다. 네, 사각뿔 때는 각기둥이 아니다. 그럼 이제 애들이 거기서부터 힘들어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정의가 나오게 됩니다. 뭐냐면 옆면이 직사각형이며 밑면의 크기가 같은 도형입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런 발레 제시법 없이 아이들은 이 입체 도형을 어떻게 공부하죠? 그냥 정리된 걸 외우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사고력을 발달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를 창조하는 과정도 있어요. 아까 처음에 보셨듯이 그렇게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번에는 언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언어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이제 예비초부터 시작해서 이제 초등과정, 대개는 초등학교 3학년 정도까지 있는데 단계들이 있습니다. 4학년 과정까지 보이시죠? 이렇게 많은 그 그림책과 동화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머님들은 책을 사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저희가 구비해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어떻게 읽을까요? 책 좀 읽어주신다 하는 부모님들은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표지 추론. 표지 딱 보여주고 여기서 무엇이 보이니? 라고 물어보죠. 어머님들 뭐가 보이세요? 네, 제일 먼저 뭐가 보이시죠? 고양이. 예, 고양이라고 답하신 분은 인물이 먼저 보이신 거고요. 하늘이라고 답변하신 분은 배경이 보이신 거죠. 또 있을까요? 둘이 뭐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행 가는 것 같아요? 예, 사건. 좀 짓궂은 남학생들은 고양이가 물고기 잡아먹으려고 데려가고 있다고 대답하죠. 예. 그래서 책을 통해서 인물, 사건, 배경을 함께 추론해보는 시간을 무려 20분을 갖습니다. 많은 답변들을 쏟아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도 하죠. 글의 구조 파악할 때 그림을 연결해서 순서대로 말하는 거. 그리고 이 중에서 불필요한 장면들은 한번 없애보기도 하죠. 그래서 꼭 필요한 장면들만 딱딱딱 골라서 스토리를 완성해보라 하는 미션도 주죠.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저희가 시험 대비 때 한 2주 남겨놓고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학 안 해요. 예, 저희 대부분의 학생들이 2주 남겨놓고는 수학 안 합니다. 근데 주말 등원은 시켜요. 토요일에 나오거든요. 그 친구들 나오면 뭐 하냐면 수학 제외한 국어, 사회, 과학, 도덕 뭐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것까지 다 신경을 써줘야 되는 거죠. 가르쳐준다가 아니라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저 과목은 이렇게 공부하는 거야. 이런 거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조금 좀 아쉬웠던 거는 중학교 2학년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제들에 되게 많이 약하냐면 글을 이렇게 단락별로 쪼갰는데 순서 뒤섞은 거. 네, 순서대로 다시 재배열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 문맥 간에 어떤 연결성이 있는지를 보는 눈 자체가 독서하면서 별로 길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교육을 하게 된다면 그런 능력이 길러져서 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필요 없는 장면들 다 빼고 최소 장면만 모아놓고 하면 뭐가 완성되는 거죠? 줄거리가 완성이 되죠. 그렇죠? 요약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리터러시도 하죠. 뭐 시점 분석, 뭐 캐릭터 분석, 비판적 읽기, 관점의 변화, 뭐 사건과 배경의 관계 분석, 작가의 의도, 특히 작가의 의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핵심 내용 파악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수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단순히 개인적으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을 가지고 팀원들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인원이 갖춰진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수업이. 다른 친구들의 생각으로부터 또 내 생각을 또 개선하기도 하고 더 발전시키기도 하는 거죠. 프로젝트 수업을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뭐냐면은 뭐 책을 소개하고 또 두 책을 비교해 보기도 하고 또 작가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뭐 진짜로 강의한 아이들 올라오기 전에 이런 발표를 아이들 앞에서 또는 선생님 앞에서 또는 학부모님들 앞에서 하게 됩니다. 하나 보여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오늘은 생각에 대해 알아볼게요. 그리고 주의하는 제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은 뭔지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펄펄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 수행 문제를 푸는데 생각이 펄펄 날아가서 기억이 안 나는 생각은 뭔지일지도 모릅니다. 계속 생각나니까요. 세 번째는 생각은 라면일지도 모릅니다. 생각이 실풀 나면서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생각은 전등입니다. 생각은 꺼지기도 하고 켜지기도 하니까요. 네, 귀엽죠. 네. 저희가 에바니즈 수업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경험이 누적이 돼서 강의한 아이들 4학년, 빠르면 3학년 때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저는 좀 두근거림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에게서 강의 영상을 찍는 건 어쩌면 훨씬 더 놀라운 일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이 친구들이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발산하고 또 논리적으로 설명해내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은 강의한 아이들과 만나게 됐을 때 어마어마한 그 효과를 발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필즈상 수상자죠. 네. 이 사람이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이게 실물이 아니라서 그런데 몇 살처럼 보이세요? 만으로 33이에요. 필즈상은 만 40이 넘으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죠.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연구한 결과는 선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최적의 운송 이론을 창안한 사람이에요. 편미분 방정식이라든지 선형미분 방정식은 저도 배웠던 거거든요. 근데 못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잘 써먹기 때문에 이렇게 큰 상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지식을 어떻게 쓸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창하게 뭐 저희 학원에서 향후에 필즈상 후보자가 나오면 참 좋겠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수학이라는 과목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이 수학을 통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은 꿈을 이뤄내는 것을 보는 것이 또 저의 작은 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들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